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재 포럼 2022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워크홀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전까지 지하 2층 비스타홀에서는 기조연설과 특별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해주셔서 이곳 워크홀에서도 현장을 연결해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워크홀에서는 대학, 교육의 미래, 그리고 MZ세대를 함께하는 조직 문화 등을 다루는 기조 세션 2, 4, 6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조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대학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학력 인구가 급감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지역과 대학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병욱 한밭대학교 교수님과 강재관 경남대학교 산학부 총장님, 그리고 아리타신 도쿄대학교 교수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좌장은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헌영 총장님과 연사 여러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원영 총장님, 저희가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국경제신문과 교육부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인재포럼 2022 제2 기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됐으면요. 예.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력인구 감소, 또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학 스스로 혁신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대학의 역할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은 대학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라는 주제로 대학이 지자체, 기업, 연구소 등 지역 혁신 주체 간에 연계가 되고 협업을 하는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또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로벌 인재 포럼을 통해 그런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이죠. 한밭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최병욱 전 총장님이십니다. 최병욱 전 총장님은 총장 재임 시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최병욱 전 총장님께서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발표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본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아마 계기는 작년 3월 우리나라의 사상 최초로 4만 명의 이상의 대학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총장을 하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4만여 명 중에 일반 대학에서 한 16,000명, 그다음에 전문 대학이 24,000명이 미달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에도 보면은 2020년까지 큰 문제가 없었죠. 거의 99% 정도의 충원율이었다가 일반 대학에서 한 5% 정도 감소했고,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20년에 94% 정도인 게 10% 정도 떨어졌고, 이와 같은 결과는 특히 지방 대학에서 극심한 결과를 나온 거죠. 이유는 뭐 대부분들 다 짐작하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이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그다음에 수도권 쏠림 현상, 그다음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나 어떤 기술사회 변화 등도 약간의 영향을 줬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학 요 슬라이드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2019년 기준으로 49만 명의 대입 정원에서 앞으로 24년이면은 37만 명, 즉 한 12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거라는 예측들이 있고, 그 사이에도 또 한 2만 명에 가까운 정원이 줄어서 이제 내후년에는 4만 명이 아니고 10만 명의 학생이 채워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40년쯤 되면은 예측되는 것은 한 18만, 19만 명의 정원이 부족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수도 한 28만 명으로 예측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에요. 작년에 26만 500명이 태어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대학은 20만 명 초반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지역별로 대학의 그 중도 탈락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오른쪽에 신입생의 경우가 한 7.8%, 재학생이 4.9%, 전문대학에서도 11.9가 신입생이고요. 재학생이 한 8% 정도, 즉 대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중도 탈락률이 많고, 재학생 충원율도 일반 대학이 10% 이상 빠져나갑니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가 지금 비어있는 곳이라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학이 과연 이게 정상인가라고 말씀드릴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2010년 대비 2020년에 전국 대학의 입학생 수 증감률인데요. 보시다시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뭐 15% 내지 17% 이와 같은 정도로 10년 사이에 학생의 수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서도 보시면은 한 16,500명 정도의 학생의 감축이 자발적인 감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4분의 3은 지방 대학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은 고등교육 인적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지방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수도권 쏠림 현상 더욱더 강화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의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가 같아졌고, 그 이후로 수도권 인구가 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청년 인구는 2003년부터 포인트를 넘어가서 지금은 급격히 수도권에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말로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다 같이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들의 교육 재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나 서울대학의 경우 최소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상위 10개 사립대학의 경우에, 여기서 상위 10개라는 건 이 예산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평균 2,700만 원. 그리고 지방에 다 위치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괜찮은 국립대학들조차도 2천만 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전체 사립대학들의 데이터입니다. 수도권이 평균 1,700만 원이라면은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뭐 1,100만 원대까지도 내려가고요. 전체적으로 1,300만 원도 안 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 또 전체적인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일부 특성화 대학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사립대의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요 그림도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이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초중등 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OECD 평균에는 한 3분의 2 정도 선에 그친다는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인재를 통해서 국가를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OECD의 경쟁력 있는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가장 낮은 값이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지금 돈으로 얘기를 하면은 싸구려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적인 이유로 경쟁력 확보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 대학은 더욱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들의 경쟁력이 학생 1인당 교육비로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연구나 산학협력에 관련된 경쟁력 있는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인교원 1인당 국제 논문, 그 다음에 전인교원 1인당 연구비, 그 대학의 해외 특허 출원 건수, 기술 이전 수입료 등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나 서울대학의 데이터는 양호하다면은 거점 국립대나 수도권 주요 사립대의 경우에도 그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수도권의 최상위권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도 높습니다만 연구 실적이나 이와 같은 것들도 높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중위권에 있거나 중하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거점 국립대학에 비해서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반면에 교수님들이 생산해내는 논문은 오히려 거점 국립대학보다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지방에 위치한 거점 국립대학들조차도 제대로 어떤 대학원을 활성화시키고 연구를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거점 국립대학하고 지방의 사립대학들 한 20개를 높은 순으로 뽑아봤는데요. 비거점 국립대학들 또한 조금 더 중소도시에 위치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 국립대학보다 경쟁력이 조금 예산이나 어떤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방의 나머지 사립대학들은 서울의 그 상위권 10개 사립대학을 서울의 사립대학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일부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좀 경쟁력을 보입니다만은 한 중위권, 중하위권 가면은 교육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구 성과라든지 산학협력 성과도 전체적으로 열악한 편에 포함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에서는 중소도시에서 국립대학들이 조금 뭐 제대로라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역할을 하고 지방의 작은 이 사립대학들의 어려움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언론에서 논란이 있었죠. 얼마 전에 발표된 TH 랭킹이 내년도 숫자로 나오더라고요. 2023이 2022보다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고요. 우리나라의 지방 대학들은 이제는 23년대 천위권에 국립대학 경북대 하나 있고요. 울산대, 영남대,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만 있고 그 위에 거점 국립대학들조차 또는 사립대학은 의과대학을 있는 한두 개 대학밖에 랭킹 안에 없습니다. 다들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낮기도 합니다만은 있는 데서도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편성된다는 거고 요 자료도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국가 경쟁력에 비하면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교육 경쟁력이 대학 교육 중에서도 대학 교육 경쟁력은
정말 우리가 글로벌 수준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지 좀 참담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정말로 낮은 상황이고요.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서 지역 국립대학들 또한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고 지방 사립대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이 위기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나 교육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인구가 유출되고 그 결과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 간다 하더라도 맨 오른쪽 데이터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이 그 지역의 대학의 정원을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60%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즉 대학에 비해서 학생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은 지방대학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의 기업은 구인난이 있다 보니까 지역 경제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결국 지역 기업이 이탈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 나가야 될지 정말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로 지방은 위기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이런 상태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지방의 쇠퇴가 수도권에는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수도권의 부담도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고 수도권에 인프라도 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의 인구 합계 출산율도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의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 재정의 확대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등록금이 14년째 올해로 동결이 되어 있고요. 교육부의 예산은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고등교육에는 주어지는 돈이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자,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반대되는 목소리들도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대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런 좀 생각들은 공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대학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영세한 수준입니다. 한 학과에 교수가 1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학생 지도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합쳐서라도 규모를 좀 키우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때 효율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업무 관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경희대 김정용 교수가 지방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는 만들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재정도 확대하고 제가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 자율적인 혁신을 가져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4가지 유형 중에 하나 정도는 선택해서 공유 성장형 고등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가 가장 느슨한 연대에 해당할 수 있는 컨소시엄형, 그 다음에 대학들이 아이덴티티는 별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원을 공유하고 입학, 학사, 경영, 전문 인력 등을 공유하는 수준의 연합형, 아니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UC 시스템과 같이 하나의 우산 안에 대학들이 거버넌스 하에서 캠퍼스별 특화되는 형태로 만드는 결합형, 그 다음에 국내에 일부 국립대학들에서 이루어졌던 완전한 통합형, 프랑스에서도 지금 대학원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통합형을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최소한 4가지 중에 하나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모든 대학들은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50만 명이 입학하던 대학들은 20만 명이 입학하는 수준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이는 정부도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든지 정부는
학령 인구 20만 시대에 대한 장기적인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야 되고, 재정 지원이라든지 여기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고민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저 이 지방 대학들만이 도태되는 것은 막아놔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교원들이나 직원 선생님들에게도 직업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교원의 책임 지수를 경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학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를 들면 고등교육 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든지, 또 대학 간에도 국립대학 간 또는 국립과 사립끼리라도 지역별로 기능별로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상생의 고등교육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앞으로 이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학 내부의 혁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편하게 안주했던 대학들은 이제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담보해야지 외국인 유학생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수요자 중심, 그리고 경쟁만이 아니고 상생 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도 같이 꾀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성화, 수요자 중심, 건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균형 발전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고등교육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 혁신의 발전과 허브 역할을 대학들이 조금 더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학연관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학은 산학 수준이 아니고요, 지역의 관민 모두를 아우르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김원영 총장님 말로 지하협력이라고 이거를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방 지자체, 대학, 지역 사회, 기업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대학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일 텐데요. 합리적으로 한 개 대학도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이 앞으로 다 살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좀 소프트 랜딩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아마 지금 교육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또 고민하고, 이제는 50만 명이 다니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20만 명, 30만 명, 여기에서 새로운 그 정착을 하는 과정이 한 4, 5년 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모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발휘해야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욱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최 전 총장님께서는 학력 인구의 급감, 또 수도권 인구 유출,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 문제, 그리고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지역의 어떤 악순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대학 내부에 또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따 발표 후에 다양한 어떤 질문도 받고, 그걸 바탕으로 토론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를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우리 경남대학교 강재관 산학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재관 부총장님께서는 대학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대학 교육 혁신 일머리 교육 체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머리 교육 체계가 뭔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상남도에 있는 경남대학교 산학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장 어렵고 또 대학이 원래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어려워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벚꽃이 가장 먼저 아름답게 피는 곳이 진해 저희 통합 창원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남대학도 또 사립대학으로서 상당히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범용 총장님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런 위기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어려움에 있는 지역 사립대학으로서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해 볼까 하고 저희 대학이 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일머리 교육 체제라는 그런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보면은 다 또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인난과 구직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매치를 다시 또 들여다보면은 경력 사원을 선호하는 기업의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사원을 뽑지 않고 경력 사원을 선호하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산학협력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날 때마다 듣는 소리가 공부머리보다 일머리 있는 학생들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업이 말하는 일머리가 도대체 뭔가 하고 다시 생각을 해봤고 이게 미스매치의 주 원인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일머리가 외국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고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외국에는 이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가. 다시 말하면은 공부머리라고 하고 일머리라는 것은 우리 대학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머리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각종 시험에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능력을, 역량을 공부머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실제로 이제 회사에 가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일머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회사 생활이라 그러면은 과연 우리 대학에서 이런 일을 주고 일의 목표를 파악하고 처리 과정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한 내에 맞춰내는 그런 훈련들을 과연 얼마나 할까? 아마 시험 칠 때 시험 고성적을 위해서 자기 관리하는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대학 교육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머리하고 일머리가 전혀 다른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일머리 있는 학생을 대학에서 길러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에서 저희들은 이를 어떻게 대학 교육에서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많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PBL 교육을 생각을 했습니다. PBL 교육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기반 학습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예제입니다. 실제로 일반 화학 실험을 우리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커피가 도서관에 갔더니 쏟아졌다. 이때 이 커피를 쏟은 사람이 누군지 CCTV를 보니까 5명의 학생이 거기를 지나갔는데 다 다른 커피 메이커를 가지고 있었다. 이랬을 때
우리 일반 화학 분석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커피가 쏟아지는지를 분석해서 뭐 찾아내자, 이런 문제를 두고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이런 수업들이 이제 PBL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PBL 수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 대학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올린 공대라는 대학이었습니다. 1997년에 설립되었고요. 학부생 330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대, 그 다음에 이상적인 공대라고 하고,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렇게 취업을 하는 그런 대단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혁신적인 대학이 올린 공대입니다. 올린 공대의 가장 큰 특징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단계별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프로젝트를 수업하면서, 그 다음에 4학년 때쯤 되면은 실제로 구글 문제, 마이크로소프트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하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곳이 그 올린 공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너지공대, 한전공대라고 하는, 여기서도 올린 공대를 벤치마킹해서, 제가 지난 제주의 공학교육 학술대에 가서 보니까 지금 에너지공대가 100명, 학생 100명에 교수 100명, 그다음 직원 10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하여튼 지금 올린공대를 벤치마킹하고 포항공대도 올린공대를 벤치마킹하겠다 하는데, 올린공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문제를 학생들에게 주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그런 교육 혁신을 이뤄낸 대학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실험을 우리 대학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기계공학과 소속이어서 기계공학과 학부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투석기를 만드는 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티칭을 하지 않고 코칭, 그죠? 학생들이 풀 때 이렇게 지도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올린 공대 같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고,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밤에도 안 가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5번, 6번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미션을 달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 집중 과정으로 인텐시브 코스로 또 운영한 모습입니다. 저는 상당히 완성도 있는 작품들을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즐겁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교육이 앞으로 필요하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후기도 모두 이런 교육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했던 교육이고 참여하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다른 전공하고 같이 하는 것,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로 봐서는 저렇게 연구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학 전체에다가 확산하는, 양산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 제프, 저희들 그렇게 말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 확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직으로서 일머리 교육본부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일머리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의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제도라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교수님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도 마련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제 교육과정 부분을 전 교육과정에 PBL을 도입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3과목 이상 반드시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어드밴스 디자인, 전공 PBL, 캡스톤 디자인, 현장 실습 이렇게 연결시켜서 올린 공대에 준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또는 일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조직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공간 구축한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일 노력하고 있는 게 교수님들한테 이런 PBL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일머리 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경남대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이자 인스테키업 신입사원 김상준입니다. 지금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인스테키업 소프트웨어 부서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좋아했고요. 게임을 특히 좋아했어요. 공고를 나와서 별 생각 없이 기계공학과로 들어왔는데 적응을 잘 못했죠. 학사 경고도 여러 번 받고 자퇴까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저를 보고 컴퓨터공학과로 가보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 학생한테 뭐가 관심 있느냐 물으니까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그걸 매우 잘 해왔었습니다. 이 친구는 분명히 재능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뒤에 제가 기계공학과 교수지만 이 학생의 적성을 잘 살리려면 기계공학보다는 컴퓨터공학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전과를 권유했습니다. 전과를 하고 처음으로 공부하는 거에 재미를 느꼈어요. 제가 코딩한 대로 동작하는 걸 보면 정말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작은 성공이지만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하다가 잘 안 되면 친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도 가서 조언을 얻으면서 프로그래밍을 엄청 적극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죠. 지방대 출신에 별 스펙도 없는 제가 이렇게 취업하게 된 걸 주변에서 엄청 신기해하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인스텍 부사장 박세호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경남대학교 김영준 학생 채용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연구소는 대부분이 카이스트 출신으로 특히 소프트웨어 팀은 국내에서 매우 인지도가 높은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연구소의 연구원은 지식의 넓이보다는 깊이가 있어야 하고 사고가 일반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준 학생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바로 면접을 요청하였고 저희 연구원 4명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 후 심사연구원의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바로 인스텍 합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마 인스텍 연구소에서는 첫 번째 지방대학교 출신일 겁니다. 김현준 학생의 연구소의 경쟁에서 잘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우 기대가 크며 모두들 미래의 김영준 연구원의 모습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들처럼 스펙을 갖추려고 노력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을 잘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제 일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저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사실 학교가 그 바탕이 되어준 거죠. 많이 부족한 저한테 여러 번의 기회를 줬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저의 가능성을 믿어줬고요.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많은 것들은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냉정한 사회에서 본게임에 들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고 지켜봐준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힘을 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날 믿어주는 그 사람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지금 있다면 그게 뭐든 일단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 자신의 꿈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이 학생이 취업한 중소기업이 지금 그 정몽구 회장 사이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그것 때문에 만드는 그런 그 금속 3D 프린터 회사의 카이스트 학생들, 이 학생 졸업 학점이 2점 얼마로 졸업을 했는데 어쨌든 그 가서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또 해서 지금 그 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몇 명 거기 취업을 했는데 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일머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한 모습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일머리하고 그 경력 사원하고 이제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 결국 경력 사원이라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쉬운 문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경력사원은 저 프로젝트 오른쪽 X축이 프로젝트
더 어려워지더라도 시간이 더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신입 사원과 경력 사원의 차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원하는 경력 사원이 되려면은 대학 내에서 저런 프로젝트 수 경험을 많이 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은 이 문제도 저희는 또 교육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대학이 어려우니까 교수님들도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서바이벌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교육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교육에서 일머리 있는 학생, 또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 그것들을 어드밴트 디자인 교과목이나 전공 PBL, 현장 실습, 캡스톤 등으로 해서 키워서 결국 이것이 취업률로 연결되고, 그래서 대학 브랜드가 제고되고 다시 우수 학생이 유치되는, 그렇게 교육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자체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산업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드는 예산, 그죠?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지역 산업체에서 뭔가 지원을 하고 이러면은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네요. 제가 발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재관 부총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 경남대학교의 일머리 교육에 대해서 소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일머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PBL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경남대 학생이 어떤 성공적인 어떤 사회 진출을 사례로 보여주셨는데요. 대학과 지역의 선순환 그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쿄대학입니다. 일본에서 오셨는데 사회과학연구소의 아리타 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리타 신 교수님께서는 Higher Education and Regional Growth, The Case of Japan 해서 고등교육과 지역 성장, 일본의 사례에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introduction, and thanks so much for inviting me to this great conference. Honestly speaking, I was so surprised and even a little bit embarrassed this morning when I saw so many people were attending this forum from early morning at this Grand Walker Hill Hotel, which might be convenient destination for most of you, but there were so many people attending. So I think I really realized that, Korean people have such a strong interest in this topic,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is is not the case in Japan, I think, as I explain later. So I think the strong interest in people's strong interest in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s a great virtue of Korean society, which might be key to contribution to the virtuous cycle of university and regional growth and further development of society and economy. So I'd like to emphasize this thing in my presentation. Okay,
So yes, I'm a comparative sociologist studying education, labor market,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East Asia. And my research interest lies in socially constructed aspects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So I'd like to emphasize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how people perceive the outputs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of higher education. So these are purposes of my presentation. The first, I would like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regional growth based on the case of Japan. And also I introduce some attempts of Japanese universities to contribute to regional growth through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cusing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background conditions between the countries, Japan and South Korea. And also I finally draw implications from the case of Japan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ocial circumstances and institutions that may generate trust in local universities' output for the success of such attempts. Okay. So background. I would like to introduce first similarities between Japan and Korea. So Japan is facing rapidly declining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we also face declining population in local areas. But subtle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is that concentration in metropolitan areas is not so severe as in Korea, in Japan. But we also face the declining entrance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due to the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So this is the graph which shows the population change for this decade, and red prefectures shows prefectures that experience increasing population, but others, blue ones, are prefectures experiencing the declining population. So we can understand that so many prefectures in Japan are now facing the rapid decline of population. And this is the percentage of private universities with entrant students less than 90% of enrollment quota. Yes, we Japanese universities also have entrant quota permitted by the government, and we are expected to fulfill the full of the quota. But as this figure shows, there are so many universities which cannot fulfill the enrollment quota. And most of them are located in the rural areas, not metropolitan areas. So the situation is very similar to Korea. And we'd like to go and enter into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is the prestige and status system of universities in Japan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Korean one. So in Japan, so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are also important, in addi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local universities. That is one difference. And another one, yes, for the explanation is this. On average, public and national universities are more prestigious than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So several local governments have publicized local private universities to attract more students by giving some money to the private universities. But however, not all local private universities are subject to publicization. So many of them, particularly private junior colleges, face difficulties fulfilling their enrollment quota. And this is another difference between Japan and Korea, and it is negative one for Japanese case. That is the relatively low trust of Japanese firms, particularly large firms,
in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of higher education, particularly in fields other than technology. Technology is okay, but other fields such a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the Japanese firms do not evaluate well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in these fields. So this is because Japanese firms have eagerly developed the occupational skills of employees by themselves, themselves through intense on-the-job training and long-term stable employment. So they want to cultivate firm-specific general employees through job rotation. So they hope to cultivate employees who know everything about the company without any specificity in the field. So that is the general policy of Japanese firm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o Japanese firms have used educational background of potential employees in hiring, not to choose these with high occupational skills, but to choose those with high potential to be well trained after being hired. So their expectations of toward universities are located on screening function rather than human capital development function. So yes, I remember the previous presenter told us that the Korean firms prefer employees with career, 경력사원들, but in Japan, firms prefer brand new employees because they can cultivate, educate employees by themselves. So that may lead to the shortage in the trust of national large firms in the func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That is a very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I think. Okay, so yes, this slide shows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echnology are implementing some effort for the creation of regional innovations. So, but I would like to skip this slide. And yes, okay, so, the collaboration among the local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the goals of these policies. And so many areas are chosen as a target of these policies to make good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Okay, so I'd like to introduce 3 cases of contribution to regional growth by universities in Japan. First one is the case of Mie University. Mie University is one in Mie Prefecture, located 60 kilometers southwest of Nagoya City, and it established a graduate school of regional innovation studies in 1929. And background of this establishment is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ies, and R&D capacity for innovations in local businesses, particularly small firms and primary industries. And this graduate school specialized in human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collaboration with local industry and local government. And they attempt to induce innovations in the region by removing obstacles to the growth of local businesses and primary industry. So one example that this university is doing is the plan to produce 100 president CEOs with PhD in local firms by Professor Norihiro Nishimura, who was originally a venture business person with PhD in the field of chemistry. So this plan provides opportunities for managerial personnel in local firm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develop managerial strategies. So
as I mentioned earlier, Japanese firms do not have strong expectation on the func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but they are the cases with larger firms with the capacity to cultivate employees by themselves. But small firms do not have enough capacity to do so. So they tend to rely on the outputs of higher education. So this is kind of a win-win situation between the local universities and the local small firms. That is the one strategy they are pursuing. So the Professor Nishimura says that the goal of innovations in local areas is the aggregation of small-scale innovations which can occur in the interaction with others and substantially change the society. So they do not pursue a kind of big bang in GAFA, but they try to generate very small but so many innovations through the this plan. So that is the goal of. Okay, so this is the one example, and yes, this is a yes what the graduates of the school did, and this is the indoor tomato farm utilizing a residual heat from the oil refineries for heating. So, oh sorry. Yes, this is the oil refinery factory, and they have to abolish a kind of steam used for refining oil. And this is a greenhouse for tomatoes, which need some energy to heat the greenhouse. So this is a kind of an innovation, very small innovation, but so to utilize the residual heat from this factory to grow the tomatoes by using the heat to heat the greenhouse. That is the one example. And the second example is the Kyoto Alliance for Local Publ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It is a kind of a platform consortium, yes, organization of universities in several universities in Kyoto, collaborating with local governments, NPOs, and economic organizations, and it aims innovations in the region through cultivating local public human resources who can coordinate local public activities across sectors. And yes, it's a kind of an educational program, and those who participated in have to take classes, and particularly, yes, emphasis is set on the field work in the region. Okay, so, and the graduate will awarded this certification, certificated manager of public policy, maybe a 지역 공공 정책사, maybe in Korean. I hope it's correct. Yes. And this is a qualification awarded to those who complete the education program, and it guarantees the ability to lead organizations and projects for public activities in the region. So it's, and another good point of this program is it has the correspondence with the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Okay, third one is our, example comes from our university. This is a collaboration of University of Tokyo with local communities in the Sanriku area. So School for Marine Sciences and local FOPs in the Sanriku coastal area. So this is a joint project by the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which has laboratory in this area, and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my institute, University of Tokyo. So it aims regional collaboration by natural and social sciences to rebuild the regional identity of the Sanriku area, which was seriously hit by the earthquake 10 years ago, and cultivate human resources to foster hope
in the region based on the long-term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So discussion. So at the beginning of this presentation, I emphasi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ts function of higher education. So I'd like to emphasize that the examples I introduced have some kind of strategies for the effective contribution to regional growth through human resource development. So from the first case of Mie University, it targets the managerial personnel in small firms in the region. So large firms in Japan have originally their own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so they do not expect much in the func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But local firms do not have such capabilities. So as I mentioned, this is kind of a win-win situation between the small firms in local areas without the capacity to cultivate their employees by themselves, and local universities which want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local economy. So second case, Kyoto Alliance,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y trying to visualize the output of their educational program by awarding the qualification. So qualification have some importance in the society. So awarding the qualification will be a good key to promote and to enhance the trust of society toward the output of higher education. And the third one from our university case, the long-term collabo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is key to successful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local community. So conclusion. So several university attempts are introduced to contribute to regional growth in Japan have been affected by background conditions of Japanese society. So admitting that local universities have significant potential to bring growth to the region, some kind of strategies to enhance people's trust in their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will help to realize their potential under the background condition of each society. So in the Korean society, yes, people have strong interest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at is a very kind of a good characteristic of this society. So utilizing these characteristics will be a key to further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and virtuous cycle between university and local regions.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아리타 신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지역 성장 또 지역 사회의 어떤 대학의 어떤 선순환 구조에 미치는 대학의 어떤 전략 같은 거를 일본의 미 유니버시티나 교토 컨소시엄이나 또 동경대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일본의 대기업은 좀 자체 인력 양성에 대한 어떤 거고 중소기업에서는 뭐 포텐셜 능력을 좀 본다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지역 대학은 지역 기업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전략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대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다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각 대학의 특수한 환경에 따른 경험이라든지 또 노하우가 서로에게 아마 좋은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약 한 30분이 채 남지 않았네요.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토론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세 분의 어떤 발표에 대한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플로어에서 혹시 의견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들이 있는데 한두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병욱 전 총장님께 우리나라 대학 인원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몰리는 것은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인프라 격차, 또 대학에 대한 인식의 어떤 차이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권과 서울권의 대학 인식 또한 인프라 격차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서울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 그만큼 그 인식이 격차가 큰데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인식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만 해도 그래도 좀 큰 도시인데 저도 확인해 본 거는 아닙니다만은 결혼 중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덕의 연구단지에 훌륭한 박사님들도 많은데 신랑감으로는 결코 1등급이 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서울에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인식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고착화시켜서도 안 될 것이고요. 이것은 바꿔나가는 과정은 민간도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정부에서 정책을 수도권 중심이 아니고 지방 중심으로 바꿔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 그다음에 훨씬 더 교육하기 좋은 곳, 그런 거죠. 그 인식이 조금 더 반영된 곳이 아마 세종시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세종시가 교육학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신도시로 만들어지면서 교육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 결과 출산율도 지금 제일 높은 도시가 되죠. 그래서 지방에 가야지 오히려 더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삶의 질 이런 것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몇 가지의 좀 결과들을 보여줘야만이 가능할 거고요. 이 지방의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기는 되게 어려울 거고 장기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만 얘기 드렸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대학 정원을 줄여나가야 된다면은 이것은 가만히 어떤 시장 경제에 맡기면 지방 대학만 사라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수도권과 어떤 적절한 분배도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이 공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오히려 공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플로어에 혹시 의견이 앞에 계신 마이크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소개 안 하셔도 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교육 컨설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아이의 학부모인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이 와 계실 텐데요. 사실상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대학의 서열화라는 것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사분이시던 상관은 없는데요. 대학에
계시면서 총장까지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대학의 서열화 또한 지금 일본에서도 이제 지금 계시니까 과연 대학의 서열화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글로벌 인재 포럼이라는 곳에 와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대학이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사실은 당장 대입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최병욱 선생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강재관 연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분명히 아이들에게 흔히 말하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을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또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가 되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대학에 계시면서 대학의 서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인식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 있을 것 같으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답변이 먼저 한번 좀 최병욱 총장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 줄 세우기에 되게 강하죠. 경쟁이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과 서울의 어떤 그러니까 지방과 서울의 인식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은 1류, 지방은 2류.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1류, 지방에 있는 대학은 2류. 이와 같은 선입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정말로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의 도시가 또 지방의 대학이 괜찮은 곳이라는 인식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거기에 인프라와 문화를 만들어야 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거는 정치권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이게 좀 뭐 도시의 발전도 그렇다고는 합니다만은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또 표도 수도권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뭐 지금 GTX까지 만들어 가면서 수도권을 살려나가면은 사실은 지방이 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은 수도권에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함을 더 강화시키고 지방에 가면은 삶의 질이 좋아지게 만들고 거기에 교육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의 경우에 저는 수도권의 대학도 뭐 지방에 계시는 대학 총장님들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의 대학들도 지방으로 옮겨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전 세계 모델일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유명한 대학들이 대도시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1시간, 2시간 거리 떨어진 거리에도 좋은 대학들, 기숙형 대학으로 많이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학생들도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들 또한 같이 노력해줘야만이 풀릴 일이고 하루아침에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뭐 관련해서 한번 저 팝업을 띄워보겠습니다. Professor Arita Sin, she asked the two high school students or middle school students what is the university? Is the first question, and second is what do you think of the difference between local university and the central university or core university in this city? Okay, thank you. Would you please? Yeah, thanks so much. Good question. So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n university system and Japanese ones. So in Korea, every student who wants to enter universities have to take national exam. I think in general,
But in Japan, in the past, onl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applicants had to take national exams. So private university applicants did not take national examination. So that is kind of one factor which gener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gh-ranked prestigious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other private universities. Of course, some of them are very prestigious, such as Waseda and Keio, and there are several very prestigious universities in Japan. But that is an important institutional reason factor to differentiate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from public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second question. Yes, and another question is in Japan, national universities are more prestigious than private university in local area, and why public universities are considered more prestigious. Yes, I think that institutional factor is important. And another reason is th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have a long history as an institution, so that may help to enhance their prestige among Japanese society. Japanese, yes. Okay, thank you. Yes. 예, 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여기 또 팝업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 우리 강재관 산학부총장님께서 일머리 교육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학습자들이 PBL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고 또 혁신적인 역량을 함양했는데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때 평가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 PBL 수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 공대 계획과 교수이기 때문에 저 방학을 이용해서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을 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L 수업을 상호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 조직이 만들어지고 저희 대학은 또 사범대학에 있어서 거기 교육학과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과정 평가라든지 뭐 수행 평가,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시험 치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 과제를 서로 간에 협업을 하고 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처음에는 저희들 이제 세 가지 역량을 기르는 걸로 했습니다. 문제 해결 역량, 그 다음에 협업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창의 융합 역량, 이렇게 세 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에도 그런 게 관련해서 많은 저희들 설문조사도 하고 기업 대표를 만나서 일머리라든지 기업이 원하는 인재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업에서 보통 말하기로는 인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인성이 중요하겠죠. 뭐 직업에 대한 뭐 어떤 자기들의 생각,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공학이라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가지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구체적인 뭐 평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PBL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학적으로 이제 과정 평가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수업하고 그다음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까 티칭이 아니고 이제 코칭의 역할로 크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칭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거기에서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그런 역량들이 어떻게 제도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을 평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어떤 수업 평가 방법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학 전공이 아니어서 답을 조금 네, 알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이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뭐 마지막에 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니까 이 단계별 어떤 그 역량의 어떤 전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두 분이 있으신데 일단 앞에 분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 뒤에 분, 그런 순서로 마이크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1번, 2번, 3번. 저는 번호는 2번을 좋아하니까 전 지금 우리 대학 교육에서 중앙에서 이제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통 부분까지 해결을 하면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 쪽에서 여러분들 학장님으로도 계시고 또 아이들을 기르는 입장에 계시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노벨상이 과학이나 화학 쪽이나 이쪽에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를 길러서 그 지방 대학으로 아이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대학교에 계속 질문을 하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번은 여기 계신 분 제가 잘 몰라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앞에 최병욱 총장님도 답변하고 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지역 대학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지역 대학을 이 수도권과 대응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지역 대학의 총장의 한 명으로서 결국 대학은 뭐 물론 지식의 공장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 연구를 주로 하고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이 대학의 역할은 아까 최병욱 총장님 말씀대로 좀 변하고 있다. 세상이 사회가 변하듯이 대학의 역할도 변한다. 그래서 최근에 참여적 대학이다, 인게이지드 유니버시티다 해서 지자체, 지역 사회하고 지자체하고 그다음 지역의 산업체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시민 사회의 요구 조건까지 포함한 대학과 이 사자가 서로 이 콜래보레이션이 되고 서로 그 참여하는 그런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데요. 그럼 대학의 역할은 또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방금 말씀하시는 이 사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치를 만드는, 밸류를 만들어내는 역할가 하나가 있다면, 그 두 번째는 바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대학의 역할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최근에 이 수도권 대학과 대비해서 지역 대학들은 더욱더 지역의 현안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역할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다면 화학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혹시 화학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면 뭐 바이오, 화학, 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첨단 분야의 AI 분야나 이 첨단 분야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니까 산불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태풍으로 인한 여러 뭐 침수 문제, 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낸다면 그게 더 노벨상에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가장 그 한국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그 사회에도 대학에 선순환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냥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때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지역 대학하고 우리 대학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뭐 좀 저희 지역 대학에 있는 총장으로서 이렇게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비전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원식입니다. PBL 방식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각 대학에 어느 정도 좀 일반화됐는지 이제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인 차가 있고 학교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평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프로젝트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MZ세대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문제보다도 본인들이 직접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통찰력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떤지 한번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PBL에 대해서 저희 대학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 3, 4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또 여러 대학들을 저희들이 좀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저 국립대학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 PBL 수업에 대해서 그렇게 그 원 오브 그냥 그 대학의 액티비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 자체를 대학 혁신, 교육 혁신으로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를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장 잘 하고 있는 대학은 그 오늘 뭐 오시던데 김우성 총장님이 계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IC PBL 수업으로 굉장히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이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통찰력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그저 어떤 PBL 수업이 하나의 기법이라든지 수단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자기 역할이 뭔가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고도화되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세 번째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현재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인 박민영입니다. 네, 아리타신 연사님의 발표를 되게 인상 깊게 들어서 해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아리타신 연사님께서 포인트 잡아주신 부분이 기업 내에서는 이제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HRD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 기업 내에서 자체에서는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수준의 HRD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혹은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대학과 같은 이런 기관의 HRD 프로그램의 불신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서투른 한국어지만 네. 저 이해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비교해서 일본에서는 그 장기 고용이라는 것이 목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30년, 40년 정도는 그 계속 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전제 아래서 기업체들도 그 나름대로 자기대로 그 사원들을 좀 교육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분야보다는 그 회사 안에 모든 분야를 아는 사람을 좀 육성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학교들이 그 뭐라고 할까 좀 맡아 있는 그 교육 인재 육성 기능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교들이 그 어떤 특정한 그 영역에서 그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한 데 비해 기업체들은 그 여러 가지 분야를 좀 그 알면서 그 회사를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육성하려고 했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그 육성 방법도 그대로 효과를 가질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에서도 전직이나 노동시장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일본에서는 그 인재 육성을 하느냐, 그게 사회적으로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한 그 토론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역 대학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성장, 지방 소멸을 또 저희들이 막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세 분 그 교수님들의 발표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방금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기업에서 하는 교육과 직업 교육과 또 대학에서의 또 이 교육의 역할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도,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또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활동하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룹 액티비티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 그죠? 그다음에 그 교실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것까지가 대학에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직업 교육도 중요하고 또 인성 교육도 우리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바뀌는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또 지역대학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대학으로서 지역의 문제, 지역 성장을 그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사회봉사라든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연구까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고민들이 결국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그 기반이 돼야만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HR 포럼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세 분 연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김원영 총장님과 연사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생생한 상황과 스토리를 통해 또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소개된 것 같은데요.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세션은 마치고 지금부터 중식 시간을 갖고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뵐 텐데요. 중식 장소는 화면을 참고해 해당되는 장소로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중식 구매를 신청하신 분들은 지하 2층 비스타홀 로비가 매우 혼잡하다고 하니까요. 잠시 시간을 두고 1시경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의 미래, MZ세대의 공정과 새로운 조직 문화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니까요. 오후 세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역 수신기는 자리에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